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이번 한 주도 바삐 지나갔습니다. 주말 기다리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계실 텐데 눈길 끄는 뉴스가 가득입니다. 정치권은 공천 후유증이 슬슬 시작되고 각 당이 긴장할 만한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100억대 먹튀, 화가 납니다. 이런 가운데 바다 위에서 불길 속에서 혼신을 다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첫 소식은 전공의들이 사직을 결정한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2,700여 명이 병원을 떠나겠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원영 기자. 네, 서울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이 지금 초비상일 텐데요. 전공의들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성모병원엔 전공의 29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레지던트 232명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직서를 낼 예정입니다. 이곳을 제외한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서울대병원 740명, 세브란스 612명, 서울 아산 578명, 삼성서울병원이 525명입니다. 전공의들은 각 병원에서 전체 의사 수의 33%에서 많게는 46%까지 차지해 이들이 병원을 떠난다고 예고한 오는 20일부터 대규모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빅5 외에도 오늘 자정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병원은 6곳으로 오늘도 전공의 사직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고대로라면 의료 공백, 나흘 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정부도 지금 상황을 관리해야 할 건데 어떻게 하려는 계획입니까? 네, 정부는 오늘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상자는 103명으로 이 가운데 100명이 복귀 의사를 밝혔고 3명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령 위반 시 의료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2020년 파업대와 같은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을 금지하고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속이 타는 건 환자와 가족들입니다. 특히 수술 일정이 연기되면서 진료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35개 의대생들도 전공의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0일 휴학계를 낸다고 합니다. 박재용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경기 의정부의 종합병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예정된 암 수술 한 건이 연기됐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다고 예고한 날입니다. 해당 환자의 가족은 SNS에 글을 올려 모든 의사가 파업을 해서 수술이 안 된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넷엔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아이의 수술이 무려 넉 달 뒤인 6월로 미뤄졌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부모는 내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이 운행하는 셔틀버스에서 환자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진료를 받고 기차를 타려는 지방 환자들입니다. 병원 발걸음이 쉽지 않은 만큼 불안은 더 큽니다. 걱정된다 하는데 그래. 그게 파업 때문에 이게 걱정이잖아. 차표를 한 달 전에 끊어놔야 돼. 너무 끊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공의 없이 한 달을 버티기도 힘들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게 사실 전공이 없이 2주가 지나면 제가 봤을 때 버틸 수 있는 병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국 35개 의대생들은 오는 20일 동반 휴학계를 내기로 해 의대 학사 일정 차질도 우려됩니다. 이번 주말 의사협회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의협은 내일 비대위를 열고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과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정치권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은 단수 공천 대상을 줄줄이 발표했지만 종로와 강남 등 주요 지역은 놔뒀습니다. 그런데 강남을에 나란히 지원해서 논란이 됐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박 전 장관은 종로, 이 전 비서관은 경기도 용인에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김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종로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박 전 장관 의사를 확인해 종로 지역구를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종로에서 18대부터 내리 3선을 하고
21대 때 당대표에게 지역구를 양보했던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당의 이번 총선에서 서울 수복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 다만 종로 재선에 도전장을 낸 최재형 의원에 대한 해법을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권 재배치가 검토돼온 이현모 대통령실 전 인사비서관은 용인 투입이 유력합니다. 용인 4개 선거구 중 단수 공천이 확정된 병과 정을 제외한 갑과 을이 검토 대상입니다. 당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추가 단수 공천 지역도 발표했는데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의 충남 공주부여 청양 공천이 확정되면서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과의 3번째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22개 경선 지역도 발표했는데 충남 홍성 예산의 홍문표 의원과 강승규 전 수석이 경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경북, 경남 지역 의원들은 떨고 있습니다. 오늘 영남 지역 후보자 면접이 있었는데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경북과 경남 지역 공천 면접을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대대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를 시사했습니다. 공천 배제 대상인 최하위 10%와 경선 감점이 주어지는 하위 30%에 영남 의원들이 가장 많다고 한 겁니다. 텃밭일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건데 공천 관리위원들은 면접에서 작정한 듯 현역 의원들에게 영남 물갈이론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 평가를 가지고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단지 선수를 가지고 오래 했다.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다른 현역 의원들은 장 사무총장의 발언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말을 아끼거나 하위 10%에서 30%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많은 곳이 영남 거다 이걸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고 면접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원외 도전자들은 물갈이론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평가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굉장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선거구는 모두 65개로 이 중 국민의힘은 89%인 58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영남권 현역 의원 교체율이 50%를 넘었는데 이번에도 교체율이 비슷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여당보다 먼저 공천을 발표한 민주당에선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상경투쟁과 단식, 재심 신청을 하며 반발하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들은 탈락하면 무소속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해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최홍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서울중앙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선에서 배제된 광주 광산을 김성진, 최치현 예비후보 지지자들입니다. 광주시민 우려가는 꼼수경선 규탄한다. 이 지역 현역인 민영배 의원이 자신들보다 지역 여론조사에서 더 낮게 나온 정재혁 예비후보와 1대1 경선을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1등의 4등과 경선을 하는 희대 총국이 현역 의원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고민정 최고위원회 단수 공천이 확정된 서울 광진을의 김상진 예비후보는 경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4년 전에 전략 공천하였던 그 후보를 단수 공천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경선 후보에 들지 못한 고양갑 이재준, 윤종훈 후보와 고양병 김재준 후보도 당의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갑에 전략 공천된 민주당 노정면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성사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분열을 통해서 지는 것이 뻔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정당과 또 후보 개인이 외면한다면 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가 쉽겠습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도 공천 배제될 경우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컷오프하거나 험지에 출마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죠. 임 전 실장을 험지에 넣고 실제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예전에 친문 패권을 비판하며 탈당했던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하면서 친문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7년 만에 민주당에 복귀한 이현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마치고 나란히 나옵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에서 재선을 했던 이 전 의원은 이후 친문 패권에 반발하며 탈당한 뒤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전진당, 미래통합당까지 총 5차례 당적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집권 운동권 세력의 무능과 탐욕, 시대착오적 정책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상황에 대한 또 저에 대한 비판은 저 달게 받겠다. 친명계에선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 전투력 있는 이 전 의원이 필요하다며 영입에 앞장섰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도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 갑에 임 전 실장 대신 이 전 의원을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친문계에선 이 대표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당 분란에 대한 책임은 지도부가 모두 져야 할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제 임 전 실장을 중성동갑이 아닌 송파갑 후보로 넣어 여론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역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고 친문계인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임 전 실장이 컷오프되면 당이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연일 수도권 민심을 노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북부 의정부를 찾았습니다. 서울 편입에 이어 경기도 분도 이슈까지 챙기려는 건데 지지자들이 북적인 시장에선 고등학교 때 은사도 만났다고 합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하며 지나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의정부 방문길에 고교 은사를 만난 겁니다. 두 사람은 함께 셀카도 찍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의정부 시민들과 만나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함께 추진하는 원샷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요일 4월이 되면 의정부와 동두천이 경기 북도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다시 태어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곳 의정부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교육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있어 경기 분도시 도청 소재지로 유력한 곳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한 위원장은 또 미군 반환부지 개발 예산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청년이 어때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거나 훈계해야 할 만한 자격은 저희한테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꿀을 빨고 살았거든요. 민주당이 유지하기로 한 중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조국과 창원 간첩단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취소부터 여당 중진의 돈봉투 의혹까지 다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의 말미에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의 한 카페 사장에게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국회에서 제명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이제 이것도 몰카라고 주장할 겁니까? 이 후안무치 적반하장이 국힘의 종특입니까? 각종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의 공천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대여 공세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취소에 대해서도 외교 참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국가 안보를 걸어서 정상 외교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 대표 공세의 정 의원은 돈 봉투를 곧바로 돌려줬다며 명예훼손으로 이 대표를 고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만약 진짜로 불법 자금을 받았다면 민주당과 달리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며 팩트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후 나온 국민의힘 발표에서 윤갑근 전 검사장과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정례 조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민주당이 긴장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당 후보가 총선에서 많이 당선돼야 하는지,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은 어땠는지 윤동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더불어민주당은 31%였습니다. 지난달 36%에서 정체돼 있다가 이달 첫째 주 34%로 떨어졌던 국민의힘은 2주 만에 3%포인트 상승했고, 이달 초까지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통합전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가 이끌었던 새로운 미래는 2주 전 각각 3%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지난 6일 합당 이후 실시된 첫 조사에선 4%로 집계됐습니다. 총선 때 어느 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응답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1%였습니다. 제3지대는 18%였습니다. 3주 전엔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각각 33%로 같았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3월부터 양대 정당의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었다며 통계적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 범위 내 변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4%포인트 오른 33%, 부정평가는 5%포인트 내린 58%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총선 전국의 깊숙한 얘기를 들어보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해보죠. 네, 오늘은 윤 대통령이 순방을 안 간 이유입니다. 앞서 순방을 사나흘 전에 취소하는 거는 국제적인 결례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했잖아요. 그걸 전해드리긴 했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우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여러 요인을 검토한 뒤에 내린 결정이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오히려 좀 궁금증을 불러오는 설명이어서 알아봤는데 윤 대통령이 일부 참모들에게 직접 국민 건강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에 의사 파업과 같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 현안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비울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또 북한과 관련한 심상치 않은 동향도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파업은 계속 있었고 또 북한 도발도 계속돼 왔잖아요. 그런데도 순방은 했었고요. 그리고 또 2022년인가요? 그 집중호우 때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고 상황실이다, 이런 말까지 했던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예, 하지만 그 의사 파업의 경우에 전 국민적으로 영향이 큰 사안에다가 대통령이 출국하는 자체가 파업 전국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물론 순방을 가서도 국내 현안과 관련한 보고나 지시가 24시간 가능하지만 촘촘한 외교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국내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처음부터 공식적인 그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김건희 여사 이슈와 연결져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설 연휴 직전에 대통령의 대담 이후에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조금 수그러든 상황인데 현재 김 여사의 건강도 좀 좋진 않다고 합니다. 뭐 명확한 사유가 알려진 건 없지만 명품백 논란을 거치면서 심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순방 수년에 영향을 준 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른바 명품백 논란을 비롯한 여러 정무적 환경을 고려한 건 맞는 걸로 보이고, 또 총선 전 순방에 대해 여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인 그 시선이 있었는데 이런 기류도 감안했다고 합니다.
뭐 순방을 가서도 말이 많았을 거고 안 가도 또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대통령실 입장 좀 난감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이번 순방 연기 발표 이후에 그 민주당 스탠스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 민생이 어려운데 한가로이 해외 나갈 때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줄곧 해오다가 막상 연기가 되니까 또 역대급 외교 결례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비판을 위한 비판인지 아니면 정말 국익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서주민 반장 뭐 준비했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민주당 이대로면 필패입니다. 이대로면 필패요? 예.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펴낸 자신의 책 이기는 정치학에서 한 말입니다. 최 전 부원장은 책에서 지금 상태로면 이 국민의힘이 5석 정도 차이로 이기고 또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참패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야권 인사가 민주당 필패론을 말한다는 게 좀 의외인데 네. 아까 서 반장이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원래 이 주제를 몇 주 전에 하려다가 안 했던 거라고 했잖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정권 심판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납득이 된다는 겁니까?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 실제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갤럽뿐만 아니라 이 리얼미터 등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ARS 조사에서까지 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이걸 가지고 뭐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 최 전 부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와 이재명 지도부의 이 전략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하루에 1점씩 득점하는 이른바 이 가랑비 전략을 또 이재명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반사이익만 노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감나무 전략이다 이런 겁니다. 뭐 감나무 전략이면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네. 감 떨어지기만을 뭐 기다린다 뭐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차였는데요. 지지율이 하락하던 시기에 치러졌습니다. 당시 민주당 등 이 진보 세력은 야권 연대와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며 승리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25석 차 참패였습니다. 민주당 인사가 이렇게 진단을 했다면 네. 그럼 처방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핵심은 결국 중도 확장 전략을 짜야 한다 이건데 리더십 교체가 그중 하나입니다. 리더십이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고 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비대위 체제로 바꾸는 게 윤석열 정부는 싫은데 민주당 찍기는 주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처방은 처방일 뿐 실현 가능성은 또 다른 얘기겠죠. 네. 자, 총선이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사실은요. 시간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당대표 선출 전부터 우려돼 왔던 부분이죠.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다음 달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예외를 둘 수 없다며 불허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하자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합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났지만 1심 재판은 여전히 반환점도 못 돌았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19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변호인은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 신문이 이미 마무리됐으니 나오지 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은 이 대표와도 연관돼 있다며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재판 기일을 고려할 수 없다며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권력자와 특권층 인사들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을 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눈에는 특혜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감한다면서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 앞에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합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기자 간담회에서 특권층에겐 법정 구속이 느슨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정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 각도에서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행한 법원장 추천제는 폐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구성원이 자기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현재 보고된 바로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9년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는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을 증원하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법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해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3명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적단체를 결성해서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 등이 인정됐는데요. 1심 판결이 나온 건 2년 4개월여 만입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 등 3명은 1심 선고재판 출석에 앞서 자신들의 혐의는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짜집기 해갖고 이런 활동들을 정권 비판하는 거 못하게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30년간 계속 사찰이 진행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공작금 2만 달러도 받았다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금수수, 그리고 형법상 범죄단체 결성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건데 각각의 최고형이 10년이고 가중에도 15년이 최고형입니다. 이들은 위원장과 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암호화된 파일로 공작원과 연락하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사 등을 포섭하려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중립과 안전 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라며 장기간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송영길 전 국회 외통위원장의 발언 등은 정보 가치가 낮아 국가기밀이 아니라며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손 씨 등은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끌어오다 선고를 앞두고는 유엔에 정치망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손 씨 등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는 법관 기피 신청을 내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어젯밤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화물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이 화물선에는 11명이 타고 있었고 강한 바람에 파도까지 몰아쳐서 상황도 좋지 않았는데요. 헬기와 경비함정 등이 급파되면서 전원 구조됐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화물선이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가판위로 바닷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기울어진 선체 가장 위쪽에선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손을 흔들며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구조 신호가 반반박이라서 울리는 게 있는데 선박하고 연결이 돼서 현재 침수되고 있으니 구조해 달라 그래가지고 화물선 구조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55분. 신고 접수 약 2시간 만에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경은 고속단정을 화물선에 접근시켜 선원들을 한 명 한 명씩 모두 구조합니다. 화물선에는 한국인 2명과 미얀마인 6명, 인도네시아인 3명 등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강풍과 함께 4-5m의 높은 파도가 일어 구조에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여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선박 뒤쪽 편으로 단정이 가서 구명줄을 잡고 한 명씩 내려오는 사람을 구조한 거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며 인력과 장비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화물선은 철판을 싣고 어제 새벽 광양항을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해경은 침수된 선박을 가까운 항구로 예인한 뒤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필사적인 구조는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화재가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직원들이 그동안 숙지한 대피 요령대로 움직인 덕분에 환자 모두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담요를 이용해 입원실 어르신들을 한 명씩 밖으로 빼냅니다. 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다른 입원실. 한 직원이 달려가 한쪽 벽면에서 난 불을 담요로 덮어 끄려고 시도합니다. 여의치 않자 온 힘을 다해 침대를 당겨서 불이 난 벽면에서 떼어놓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끕니다. 불이 시작된 6층입니다. 벽 모서리는 검게 그을었고 내부는 정전됐습니다. 이 방을 사용하던 80, 90대 할머니 내부는 직원들 도움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몸 괜찮으세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요양원 직원들이 대처로 불길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절차대로 숙지를 하시고 시행을 하셔가지고 저희 출동대원들이 와서도 화재를 진압하고 그리고 또 인명을 구조하는 데 상당히 수월했고 화재가 나기 불과 13일 전에 환자를 옮기는 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받은 효과도 컸습니다. 담요를 통해 가지고 2인 1조 대회에서 통해 가지고 노약자분들을 들어서 그 소방 훈련에서 배우신 대로 소화기를 잘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눈앞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퍼지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배운 대로 대처한 직원들이 화재 참사를 막았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올 겨울 강원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탓에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무들이 쓰러지고 부러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면적이 축구장 16개 규모에 달할 정도인데요. 급기야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름 1m짜리 소나무가 주택 지붕 위로 쓰러졌습니다. 나무가 관통한 거실 천장엔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작은 방 침대는 나뭇가지가 차지했습니다. 어제 강릉에 17cm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주택 옆 고목이 뿌리채 뽑히며 일어난 일입니다. 현관 들어가는데도 천장이 다 내려앉았어요. 눈이 오니까 물을 먹으니까 무거우니까 그게 넘어졌나 봐요. 인제의 명소인 자작나무 숲. 길게 뻗어야 할 자작나무들이 낚싯대처럼 휘거나 부러져 있습니다. 올겨울 발생한 설해목 피해 면적이 축구장 16개 규모인 13헥타르에 이릅니다. 결빙돼가지고 약간 휘어진 상태에서 눈이 그 위에 쌓이니까.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에서도 설해목 발생이 우려되지만 워낙 많은 눈이 내려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목표에서 생긴 건 탐방로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지금 현재 탐방로상으로는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설해목이 속출하는 건 습설이 주요 원인입니다. 최근 동해안에 내린 눈은 습설이라 일반 눈보다 3배 더 무거워 쌓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시설 물력 고목들은 폭설 전 미리 벌목하고 폭설 뒤엔 설해목을 제거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는데 졸업생 중 한 명이 소리를 치다 끌려나갔습니다. 얼마 전 진보당 의원이 강제 퇴장을 당한 뒤라 과잉 경호 논란이 일 수밖에요. 그런데 해당 졸업생이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경호처는 연이은 정치 테러를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이어 과학수도 대전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과학기술계 20년 수건인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학금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 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학부생만 대상이던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예산 30억 원을 늘려 석박사 과정 120명에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도 신진 연구자 지원을 약속했는데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졸업생 한 명이 부자 감세 중단과 R&D 예산 복원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고함을 지르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해당 졸업생이 대전시당 대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신 정권 뿌락치 시대가 재현되는 현실에 어안이 다 벙벙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이후 한 달 만에 과잉 경우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한국이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를 하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이 들썩입니다. 북한은 외교 행사를 보도하면서 쿠바 대사 얘기만 쏙 뺐고 일본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밉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이 김정일 생일 축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쿠바 대사가 포착됐지만 보도에선 이례적으로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러시아聯邦 특명정권 대사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특명정권 대사가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대한 북한 내 당혹감을 반영한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어젯밤 갑자기 발표된 김여정의 일본 관련 담화도 외교적 고립 속 한미일 협력의 한 축을 흔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국가가 있다, 일본이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국제사회에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미일 협조 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과 도쿄로 절대로 갈 수 없다.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김정은은 헌법에 영토 관련 조항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는데 북한 애국가 가사에서 한반도를 뜻하는 삼천리도 삭제됐습니다. 일기예보에서도 한반도 남단을 의도적으로 지은 배경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정부는 통일 관련 용어조차 지우는 반민족적 행태의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을 찾겠다며 가자 지구에 유일하게 남은 대형 병원을 공격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반인도적이라고 우려했고 인질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병원 복도에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천장 곳곳이 무너지고 의료진은 중환자들을 대피시킵니다.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칸 유니스의 유일한 대형 병원에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IDF special forces were compelled to operate in the Nasser hospital to fulfill our mission of finding our hostages and hunting down the terrorists. 외신은 중환자실도 포격을 받아 최소 1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원에 인질이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며 테러범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지만 하마스는 인질은 없었고 이스라엘이 인질 시신을 찾으려 무덤까지 파헤쳤다고 반박했습니다. 갈 곳 없는 가자 난민들이 국경으로 몰리자 이집트 정부는 1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والله احنا بنتمنى من اخواننا المصريين وشقائنا هو يعني انت متخيل نحط على جروح الناس شو اسمه ملح عشان يطهروه. 유엔은 이번 전쟁이 오늘 끝나더라도 26조 원대의 막대한 재건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업체의 달 착륙선이 발사에 성공하고 달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음 주 달 남극에 도달하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착륙선이 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3, 2, 1, ignition, and liftoff. 땅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민간 우주업체가 개발한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륙 48분 뒤 목표 궤도에 도달했고 Lunar lander drifting away from Falcon 9's second stage. 태양광 충전으로 곧 무선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일주일간 우주를 비행하다 이달 22일 달 남극 표면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크기는 공중전화 부스 정도로 달 탐사 장비 6개가 실려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2026년으로 예정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앞서 달의 환경을 관찰하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또 다른 민간 우주 개발 기업이 달 착륙선을 발사했지만 연료 누출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We looked really hard at every mission that has gone to the moon, and we looked for what mistakes or things in their design that caused their errors.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착륙선이자 아폴로 17호 이후 52년 만에 달에 착륙한 미국 우주선이 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이제 영상 제작 분야에도 등장했습니다. 만들고 싶은 영상을 글로 입력하기만 하면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어주는데요. 그 수준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여성이 일본 도쿄 한복판을 걸어다니고 원피스를 입은 여성은 남극에서 펭귄들과 산책합니다. 선글라스를 낀 웰시코기는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깁니다. 영화 같은 이 장면들은 오픈 AI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명령어 몇 줄을 입력해 만든 영상입니다. 기존엔 사진이나 영상을 가공해 만들었지만 이젠 문자만 입력하면 현실과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영상을 합성해 초현실적인 장면도 쉽게 만듭니다. 파도가 치는 박물관에서 서핑을 하거나 콜로세움을 날던 드론이 나비로 변해 바닷속을 누비고 달리는 차량 뒤를 표범이 맹렬히 쫓습니다. 구글과 메타도 글만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를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명령어만으로 화면 속 여성의 옷을 바꾸는 편집 기능도 선보였습니다. 개발사들은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딥페이크 문제를 의식해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뒤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거나 하는 그런 능력을 부족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영상을 굉장히 빨리 많이 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글과 그림에 이어 영상 분야에서도 AI로 인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일본계 미국 할아버지가 64년을 해로한 아내를 앞세웠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던 마을 호수에 배를 타고 나가 유골을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숨졌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심 증후군이 급성 심장병을 일으킨답니다. 가장 위험한 스트레스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슬픔은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이 됩니다. 제우스 신에게 부부가 소원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남아 다른 한 사람의 무덤을 보지 않게 해주소서. 제우스는 부부를 마주보는 두 그루의 나무로 만들어줬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뉴욕 메이시 백화점 주인 스트라우스의 아내는 구명정을 거부했습니다. 부부는 선실에 누워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랑은 물로 끌 수 없으며 홍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 부부의 묘비명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고르가 고통스러운 병을 앓던 아내와 58년 해로를 끝내며 편지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혼자 남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파나우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의 동반 안락사를 두고도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몹시 아팠고 서로를 남겨두고 먼저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명한 부부가 맞은 매우 드문 동반 안락사가 죽을 권리 논쟁에 다시금 불을 당겼습니다. 존엄한 생명과 존엄한 죽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안락사는 미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70년을 함께하다 함께 떠난 두 사람은 부부란 뭔지 새삼 일깨웁니다. 부부는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아무 핏줄도 없으면서 핏줄을 엮어냅니다. 만날 때 우연은 살면서 운명이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부딪히고 부대끼며 조금씩 닮아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한 몸이 됩니다. 더러운 내 발을 당신은 꽃잎 받듯 받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흙자국을 남기지만 당신 가슴에는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을 만난 후 나는 어려지는데 나를 만난 당신은 자꾸 늙어만 갑니다. 부부는 서로를 비추는 빛입니다. 2월 16일 앵커 칼럼 오늘
부부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지만 낮 동안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이후로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0도, 모레는 15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춘천이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두 자릿수로 올라서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대전이 14도, 대구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상권 해안에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는 강한 바람과 함께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